일요일 김은재 뉴스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홍 전 의원님 이제서야 원외 같아요. 이제서야요? 뭐 이 보다 자유로운 정신이 충만하구나. 이게 원외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예. 약간 목소리가 젖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원외의 즐거움에서. 이제 저와 같은 예비군이 된 거예요. 현역에서 이제 전역했다. 아, 전역했다.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두 분 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다시 안 돌아가는 사람은 퇴역했다 그래. 아. 그러니까 군인이 전역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 준비돼 있다. 예비역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역이라 그러고. 제가 또 그걸 놓쳤네요. 그래서 이제 군 장교들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요. 네. 전역하시겠습니까? 퇴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어머. 그런데 그걸 꼭 물어봐. 그래서 퇴역이 아니라 전역이다. 두 분은 전역이다. 전역이다. 아, 그럼요. 예. 지금 굉장히 만약에 퇴역하신다고 하면 놀라실 분들 많습니다. 퇴역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은 저희 지난번에 나와주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학교에 이제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곧 9월에 학기 이제 새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로서 역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요즘 그동안 너무 더웠어요. 아, 그렇죠. 너무 더워서 다른 것보다는 잘 못하고 뭐 간혹 이제 방송 좀 이제 워밍업처럼 좀 하고 그다음에 좀 글 쓰는 훈련을 다시 시작했어요. 글 좀 써보려고. 기고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기고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책도 한번 써볼까 싶어서. 그래서 축적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내년, 정치 이야기인가요? 뭐 여러 가지 뭐 미래 의제도 그렇고 이제 내년 한 상반기쯤 해서 나올 수 있게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실 정치하면서는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도 의외로 여유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저 책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그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이제 출판 기념회 있잖아요. 그 책들이 다 자서전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런 책을 쓸 수는 없고. 그렇지. 그거 다 그거는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퇴역하고 써야 돼. 아직 전역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 없다. 그건 뭐 오탈자도 많고 읽다 보면 좀 짜증날 때가 많지. 출판 기념회용. 그래도 그런 책 다 읽으셨나 보네요. 김종대 읽다 의원님은. 보면은 그래도 가끔은 읽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안 읽을 수 없죠. 날림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책을 내야죠. 두 분 아직 이제 현역에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좀 제대로 정치 현안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잦아드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또 밥 먹는 약속 취소해 버렸더라고요.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는 이렇게 갈등할 이슈입니까? 아니 그런데 밥은 안 먹는 거는 이제 서로 삐져서 그렇다 치자 이거요. 그런데 안 먹는 이유가 의대 정원 때문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의정 갈등 때문에 밥도 안 먹는다 그러면은 나는 그때 정치를 떠나가지고 국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요. 와서는. 시민의 삶이 걸렸는데요. 제가 오늘 제 채널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그 대학병원 응급실 붕괴 사태는 말이죠. 이게 저 현행법에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있더라고. 그 3조에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가 나 있는데 보건의료가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지정된 게 대학병원 6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의료 붕괴가 난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6개 전체적으로는 300개가 넘는데 이 시설은 국가 비상사태 때를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서 평소에 점검 그다음에 지속성의 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 다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컨대 첫 번째 기사가 나온 게 충북대병원인데 그 충북권의 유일한 종합병원 응급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비됐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의료개혁 얘기는 두 번째고. 대통령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치안, 국방, 에너지, 물류 이런 부분들은 11개 분야가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돼서
여기서는 단 하나의 공백도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가 지속성을 유지하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센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2주 전에 조선일보에서 충북대병원 응급실 셧다운 된다 그러고 지금 나오는 기사는 이제 휴무를 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럼 국가 핵심 기반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법 적용할 필요가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냥 이 법으로 고발하라는 거예요. 야당이. 이상민을 고발하라. 예, 이거는 의료개혁은 나중 문제고 지금 국가 핵심 기반 아니 물류 화물연대 파업하면 왜 역대 대통령들이 안절부절 못합니까? 그게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국가 기관으로. 예.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국가적인 비상사태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화물연대 파업보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예. 같은 급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비상사태를 나몰라라고 그거 얘기했다고 밥도 안 먹어? 아이고 난 이건 이건. 지금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오늘 최고위원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뇨한 최고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극대노를 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경로도 아니고 극대노인가요? 네. 아니 그냥 극대노에서 직접 지금 하여간 전해지는 말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거는 대통령이 직접 인최고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판이 깨져서 엎어졌다 이거예요. 뭔가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개혁에 대해서 우려 표명한 거예요. 최고위원 발언을 통해서 이뇨한 최고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 출신인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거를 가끔 이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서 꼭 언론에다가 뭐 대노, 극대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되게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 전언을 하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인가 그렇죠. 이런. 기분 나쁘다 이런 형태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는지 그 육두문자 썼는지 이런 건 몰라요. 하여간 26일 이뇨한 최고위원 발언 때문에 화가 나서 대통령이 인최고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왜 의료개혁을 흔드느냐 하면서 극대노 경로 발언이 쏟아져서 이뇨한 최고위원이 크게 당황했다. 이런 게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얘기예요. 아마 기사도 곧 나올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아는데 김종대 그 기사가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재난 및 안전관리법 법을 너무 열심히 읽으시느라고 오늘 분석하느라고 내가 오늘 법리 논리를 다 만들어 방송에 내보내줘. 민주당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극대노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한동훈 대표 발언이죠. 한동훈 대표 발언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25년은 그대로 뽑고 2026년은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재검토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과대학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학생을 2,000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3,000명에서. 그러면은 하나의 특정 대학을 열면 300명 뽑던 대학교가 한 200명을 더 뽑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500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려면 그 강의 공간도 넓혀야 돼, 기자재도 더 확보해야 돼, 교수도 더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26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 이건 한동훈 대표의 발언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동훈 말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 애시당초 지금부터 25년부터 바로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개혁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난과 경제위기나 국가적 재난이 어디서부터 오죠? 그 사회적으로 오면 힘없고 어려운 사람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힘세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제일 늦게 와요. 자, 근데 이제 돈 많고 힘센 사람들한테도 이 의료 파행의 부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상징적인 게 우리 김종인 그 얘기 김종인 전 대표가 자기 머리 딱지 붙이고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나도 뺑뺑이 했어 이랬잖아요. 22번 그리고 아는 거죠? 사람이 있어서 결국 해결된 거거든. 의사 중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조차도 뺑뺑이 할 정도라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웬만한 사람 기득권이나 힘 있는 사람들 다 뺑뺑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통령 빼고. 그렇죠. 주치의가 있는 대통령 빼고. 자, 그렇다면 이 재난의 전 국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의료 재난에. 무서운 그전에는 말이네요. 의료 재난이
이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남의 일 같았던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뭐 병원에 전화하면 내 친구가 원장이고 내 뭐 저 친척 중에 누가 내 동생이 뭐 무슨 의료 과장이고 뭐 이런 등등이니까 전화하면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버티던 의료 시스템도 한계가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저 주요 이제 고위 저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가면 이거에는 압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느 자리 가든. 그렇네요. 예. 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얼마 전에 다리 부러졌다가 병원 찾느라고 어디 응급실 가야 되는데. 우리 꼰대들 이렇게 모이면 술자리에 온통 화제가 이 얘기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건강 얘기는 나이 들면은 제 1순위가 그 건강 얘기 올라가잖아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니 아직 난 그 나이대가 안 되고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최소한 6학년 또는 7학년 특히 7학년쯤 되면 건강 얘기가 핵심이에요. 아니요, 요즘 5학년도 막 돌발 사태 많어 요즘. 근데 5학년은 돌발 사태고 6학년 7학년쯤 되면 그 일상 사태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마지막 골든 타임인 게 뭐냐면은 저기 코로나 환자 35만 명 그 전망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고 날이 쌀쌀해진다는 거. 이게 지금 의료 체계를 정상화해야 되는 현실적 이유고. 두 번째는 9월에 이제 수능 시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대 수시 정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금방 수습이 안 돼요. 정상화할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 학부모들 거의 기절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수시 내년 의대 모집이 곧 그 요강대로 시작되죠. 수능 시즌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교수들 제일 걱정은 이거예요. 의대 교수들의 제일 걱정은. 그러면은 이거 시행되면은 앞으로 의대가 이제 집단 휴학 사태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모집까지 왕창 밀려오고 이럴 때 교수들이 지금 거의 기절 상태라는 거. 근데 9월이 넘어가면 바로 잡을 기회가 없다. 곧 9월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8월 말이네. 8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걱정이 시간적으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의료 개혁이고 뭐를 하더라도 제발 이런 문제를 논의 좀 해보자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되게 의사들한테 결국은 약간 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상 이제 손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그 국민들께서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 유약한 정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하고 비판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의 선택은 뭐냐면 엄마의 선택.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혁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국민들이 더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타협을 하고 부분적 타협하고 그런 거거든요. 과거 이게 시작은 거슬러 가면 1999년에 우리가 의학분업이 그때 시작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의사 정원을 줄입니다. 의사 정원이 그때 줄어요. 참 여러 가지 타협책이 있으면서 그때 어떤 의사 정원을 줄인 이유가 하도 의사들이 난리 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학분업을 하되 그 의사수 정원을 좀 줄이자. 당근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정부나 그 의사 집단 다 그다음에 정치권, 정부, 의사 집단 모두가 이기적이고 무능했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몇백 명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럼 2010년, 11년 이때부터 매년 한 4, 50명씩 그렇죠. 또는 100명 정도를 늘렸었어야 돼요. 지금 삼부통원님이 아까부터 댓글이 6학년이라고 본인을 엄청 강조하시면서 학년 이슈가 댓글창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금 슬프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6학년 아프면 죽어야지 슬프다. 아까도 그 전에도 6학년이라고 밝히고 지금 저러시는 건데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근데 6학년이라고 그 아프면 죽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6학년이 요즘 얼마나 건강하신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시사인 유튜브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서 자연치 유도 돼. 그러니까 열심히 보셔라. 이럴 때 구독 자꾸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 정신적인 치유책도 찾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 진짜 이건 진짜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유엔 산하의 그 건강기구에서 한 건데 요즘 나이는
곱하기 0.8 해야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하면 제일 좋아해. 노인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래서 80 먹어도 몇 살? 64 이러면 그렇지. 그리고 60세는 뭐 48 아직 50도 안 됐네 이러면은 저 우리 아님이 난 7학년인데 그러셨거든. 7학년이면 아직 50대죠. 50대인 거죠. 그렇죠. 7, 8이 56 아니야. 네. 구독자분들의 나이 인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구독 좋아요가 건강 증진이다. 이런 실제로 나이가 있습니다. 자기 나이의 실제 나이는 옛날하고 비교해서 0.8을 곱하여 그게 실제 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난 몇 살인가? 어쨌든 나이 이야기 너무 40대까지 내려가는 우리 김종대 기자님과 함께. 그런데 이제 워낙에 파워 게임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이 안 되는 한동훈 대표 발언이지만은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안 되는 발언이라도 일단은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듣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렇습니다. 이렇다면은 곧 여야 회담이 열릴 건데 여야 합의로 지금 뭐 비상특위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것도 용산에서 결단코 방해하고 나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자들 다 국회에 초청해야 돼요. 뭐 의대 교수, 보건의료인, 또 전공의, 뭐 환자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단지성을 빨리 만들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한시적인 유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건 정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저는 그 대통령실이 무능한 거예요. 참모들이 이쯤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적당하게 국회에 떠넘기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칙만 바뀌면 됩니다. 첫째, 그 의대 정원 수는 늘려야 된다. 네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국회가 어떠한 논의를 해서 합의안을 가져온다면 나는 수용할 마음이 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공을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칙만 얘기하고 그 원칙만 지켜진다면 그 원칙에 준해서 여야 그 정치권과 관련 단체가 합의한다면 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 갑자기 짐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탄핵하고 끌어내린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에서 그 탄핵안 얘기가 나올 때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본인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탄핵 사태로 가는 가장 결정적 분기점이에요. 끝까지 저항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여당 대표들 그나마 입지를 살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줄도 그렇게 대통령은 결단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끝까지 출마하겠다 그러다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스스로 용태를 하고 우리 민주주의 지도자들의 이런 품격을 봤다고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고 싸웠지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에서 말이야 그 품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국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김종대 그 우리 기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범 기사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포장한 거고 이런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양 빠지잖아요. 지금 자기 입장을 후퇴하는 게 퇴로가 없어. 퇴로가 없을 때는 모양 좋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의료 정원 뭐 안 늘릴게, 뭐 100명으로 낮출게 이러면은 당장 그 의사 단체 굴복했다 이렇게 또 논란에 휩싸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죽어도 싫을 거예요. 대개 아마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무너지면 모든 이해 단체에 허물어진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난 그 심정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결국 저 의사들한테 져야 돼.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물러나면 곳곳에서 우리가 밀린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정권은. 그래서 한 번도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자기가 그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해오면 내가 받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예를 들면 링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내가 다른 놈을 다 때려 눕히고 자기도 맞고 이러지 말고 거기서 일단 자기는 빠져서 그 안에서 합의를 가져오면 그 합의를 내가 수용하겠다고 하면 어느 순간 자기는
링의 링의 사각 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용산에서 좀 들어야 될 것 개념적으로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최근에 존 미어샤이머의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책이 번역됐다고. 아, 그래요? 내가 이걸 알릴레오에서 이제 3시간 동안 떠들었거든. 이제 곧 방송이 나가요. 전직 알릴레오 북 알릴레오 하고 오신 홍익표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합리적 지도자와 비합리적 지도자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선이 뭐냐면 촉진자냐 지배자냐예요. 촉진자는 자유롭게 토론을 촉진하는 지도자고 지배자는 그걸 막는 건데 그런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인저존 위험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표적인 사례 2개가 나와. 그게 뭐냐면 피그스만 침공 당시에 존 F 케네디. 그다음에 이라크 침공 당시에 조지 부시. 이 2사례가 미국의 현대 역사상 가장 비합리적인 2사례인데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특정 한 기관이 개혁을 주도하게 하고 나머지 전문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다 침묵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 문제에 깊이 있게 모르고 이럴 때 지배자로서의 그게 나오거든. 난 딱 읽는 순간 내가 지금 보고 있네. 익숙한 이야기 같긴 하네요. 그랬는데 이 차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플하고 다 아시는 얘기 같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된다. 그래서 합리적 결정이냐 비합리적 결정이냐 이거를 기준선을 나눠주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책 읽어보시기 싫으면은 저기 알릴레오를 보시라고요? 알릴레오 보시면 돼. 내가 그것과 윤 대통령을 다 비교 분석을 다 해드렸다고. 네. 같은 프로그램 나가셨어요. 홍익표 의원님도 다른 책 어떻게 좋아하시는 그 책입니다. 어떻게 소수가 다수가 되느냐. 그거 소수가 어떻게 소수가 다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두 교수가 썼죠. 저도 유튜브 와서 그 책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책은 쉬운 책이고 제가 나간 책은 좀 어려운 책이라서 이게 좀 들어간 에너지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방송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대란 이런 식으로 좀 빠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홍익표 의원님이 좀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실에 참모라면 대통령한테 빨리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안 되는 정말 윤 대통령이 하기 싫어하는 방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선 결국 이제 그 솔로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모양을 몇 개 포장을 하는 거죠. 굴복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국민이 고통받는 거를 내가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나의 기존의 입장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물러선 이유는 그거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원칙에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아니라도 국회가 정치권과 정치권이 관계단체들하고 이해 관련 단체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내가 수용할 마음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용산에서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아니,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전공의를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백약이 무효인 영역이 몇 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은 거의 비상사태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민주공화국의 정상적 정치체제라면 이때 여야가 비상 대책 회담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닉슨 대통령이 왜 준공하고 수교할 때 여야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받았거든요. 뭔가 그런 걸 대국적 결단 이런 거를. 근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안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달라면 나를 따르라 되잖아요.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건 팔로우십이라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가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나를 따르라 하고 가보니 지 혼자 가고 있지 뭐 뒤에서 누가 따라가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좀 한다고는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얘기를 4+1 계획한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심지어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질문이 이건데. 근데 두 분이 순간 이런 표정 지으시길래 4+1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4+1이 기존의 대통령이 했던 연금 개혁, 그다음에 의료, 교육, 노동 개혁 이거에다가 저출생 문제, 그래서 4+1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는 바이면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민생, 안전, 개혁, 소통 이 4가지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걸 4가지를 다 걸어놨어. 그러니까 한 일이 없는 거. 네. 민생 엉망이잖아요. 안전 이 정부 들어와서 맨 사과야. 그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개혁 뭐 개혁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소통이야말로 잘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소통이 수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은. 요즘 많이 줄였대. 네. 근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술 좀 드시는 게 낫겠네. 술 없으면 소통도 안 된다. 차라리 술김에 소통이라도 할 텐데. 뭐 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평소에 안 하던 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이분의 소통의 특징이 그 약간 좀 보스형 소통이라 뭐 술자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 형이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59분 지감하라고. 네. 이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국정인데 그거를 본인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흔히 얘기해서 쇼통이나 불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내일 자리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얘기한다는 게 보니까 어떤 돌파 메시지가 있을까 저도 대단히 궁금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금 교육 뭐 된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은 파행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개혁에서 뭘 말하겠다는 거냐 이랬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 내일 그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이러다가 이제 그 하나마나 한 얘기하다 갑자기 서해에서 석유 펑펑 나온다는 소리를 할지 남해에서 뭐가 나온다 그럴지 나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내일 이 국정 브리핑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웃음거리가 될까 봐 걱정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그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본인이 힘이 있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은 그래서 이분의 스타일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공세적으로 나가요. 가만히 보세요. 방법과 세력도 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마 내일 좀 더 파격적인 어떤 용어 선택이나 센 발언, 센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 기존의 4+1 개혁은 하나의 그냥 그 포장용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이거 갖고 얘기하면 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한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저 출생률이 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4+1 개혁안을 갖고 이제 국정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는 했지만 뭘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겠어요?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안보, 그다음에 그 가짜 뉴스, 그 사회 불안을 하는 어떤 뭐 반일 선동, 반일 선동. 이걸 아주 요즘은 많이 또 얘기해요. 하나 예상되는 거는 뭐 하나 건수 잡았다 하는 게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뭔가 기존에 자기를 공격했던 걸 갖고 다 가짜 뉴스고 뭐 이런 식의 저는 좀 터무니없는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두리뭉실하게 포장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은 하여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내일 자칫하면은 민심이 어떤 그 티핑 포인트를 더 폭발한다. 넘었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정말 윤 대통령의 시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또 뭔 헛소리 하는 게 이렇게 들어봤다면 너 한마디만 빗나가 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의료대란에 불안해하니까 이런 감정에서 국정 브리핑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 때 봐서 알지만은 민심이 심각할수록 우리 대통령은 더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더 오히려 세게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파 논란이 대표적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지. 통상의 저 보수 정권하고도 결이 달라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옛날에 보수 정권도 자기 지지를 올리려고
반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거든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이잖아요. 독도 갔었죠. 심지어는. 독도 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을 더 자극했던 게 천황과 관련된 발언이었어요. 어떤 거? 천황과 관련된 발언. 그 일본 왕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 책임론 얘기하면서 일본이 되게 격분했던 일본 내 여론이.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당시 일본 왕이 꽤 여론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일본 중도나 보수 뭐 자유주의적 세력에서도. 근데 일본 왕을 거론하면서 그 굉장히 한일 관계가 경랑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뭐냐, 보수 정권도 정 안 되면 반일 카드를 든다. 반일 카드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정도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장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장 정도의 논란이 생기면 그 주변에서 나서서 그냥 본인이 대통령이 자르기도 모양 빠지니까 본인이 사의 표명하고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대통령에게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든지 뭐 등등의 우리가 늘 쓰는 정치권의 워딩이 있어요. 말하는 게. 그런 정도로 해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수습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이야? 네, 오히려 광복회 예산 6억을 깎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지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이 잘 지적을 했어요. 광복회하고 다른 예산 받는 관변단체들 예산 받잖아요. 그걸 같은 수준에서 하지 마라라고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는데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 형태는 같지만 광복회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가 대일 청구 자금이 있잖아요. 65년도 한일 기본적 할 때 한일 기본협정 맺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차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일 청구 자금을. 그때 독립유공자하고 독립운동자 유공자 또는 가족분들한테 줘야 될 돈의 일부를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운동단체 운동가들한테 제안을 해요. 그냥 푼돈 나눠 쓰느니 정부가 갖고 해서 그 돈을 불려가지고 드리겠다. 그래서 매년 광복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돈을 준 거예요. 시를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국가 예산에서 얼마를 줄지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돈 주는 것 자체를 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대일 청구 자금에 있어서 본인들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주는 것처럼 뭐 줬다 뺐다 이런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이번에 깎이는 예산이 그 광복 독립운동 선양하는 학술 사업 같은 거. 뭔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기리는 거 이런 예산 날렸어요. 참 내일 사실 기자들이 물어볼 질문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보면 그런 논란에서 안 물렀잖아요.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번에 어제 운영위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때는 좀 겁먹었더라고. 아니 겁만 먹었지 뭐. 근데 대통령이 뉴라이트 뜻도 모르고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한 거죠. 대통령 참모란 사람이 자기 책임 모면하자고 대통령을 전국민적 바보로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뉴라이트 뜻도 모른다라는 게 그거 뭡니까? 우리 대통령 멍청해서 그런 거 몰라요. 뭐 그 사람이 정치를 뭘 알아요. 뭐 이 사람이 친일파인지 뉴라이트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라면 시키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분이 여전히 핵심 참모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중일마에 대해서도 그때 일본의 마음 얘기한 건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자고 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또 하는데 이건 좀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김태효 정도면은 의식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변명이고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염장을 지르는 거지. 참고로 염장을 지른다는 어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국어 사전에 안 나와. 그래요? 그거는 장보고를 암살한 자객이 염장이래. 그래서 염장을 지른다 할 때 거기서 나왔다는 썰도 있고 많아요 썰들이. 정설이 없어. 고품급 교양 방송이기도 합니다. 정치 현안은 다르지만. 그래서 하여간 염장을 지른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만큼 돼가지고 그래도 최상병 사건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우린 시간 많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왜냐면 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도 이제 지금 계속 뭐 사파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날 거다라는 예상이 크지 않습니까? 우선은 만날 거라고 보시죠. 만나긴 만나겠죠. 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이런 원내 전략의 핵심에 계셨었는데 이러한 지금 사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글쎄요. 근데 만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봐서는 실효성이 있을까도 의문이고.
그런데 저기 일단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압박 수단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한을 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안 발의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들도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전략적인 포석을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특검법을 2개 발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특검법 비슷한 내용하고 원래 오리지널 특검법하고 네. 아니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게 뭐 여러 방식은 있어요. 그냥 일단 법을 제출하고 국회라는 데가 법안이 제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제출되면서 협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생각도 있을 거고 뭐 또 그 다른 야당들과의 협의도 할 거고 하면서 그 하나의 뭐 그게 민주당이 법안을 내든 또는 뭐 이 그 조국당에서 법안을 내든 어디서 법을 낸다 하더라도 그 법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 최상병 특검법은 시간의 문제지 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얘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또 그 여야 그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과연 가능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 자꾸 뭔가 실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누가 실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뭐 그 듣도 못한 생중계 얘기를 끌고 나와서 생중계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개 회담을 하자는 거지 비공개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달라요. 수준이 있어요. 뭐냐면 비공개회담, 공개회담, 그다음에 그럼 생중계 이 세 가지로 나눠보면 비공개회담이라는 거는 만남 자체도 다 모르고 만나는 거예요. 아예 다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만났어. 우리가 둘이 여야 대표면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야 그럼 우리 합의가 있었어. 합의가 없으면 아예 만난 것 자체를 밝히지 않는 거고요. 뭔가 합의가 있어. 그러면 이거 밝히자. 만났다는 사실을 오픈하자. 그러면 그 다음 날쯤에 뭐 대변인이든 아니면 직접 하든 그 대표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하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합의를 했다라고 그때 가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 가능성이 없고 리스크가 그러니까 어떤 불발 리스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합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회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네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끝나면 다 부담이거든요.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개 회담이라고 할 때는 만나는 걸 다 알아요, 일정을. 그래가지고 모두 발언을 공개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뭐 대략 한 3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각자 발언을 해요. 나는 오늘 왜 만났고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한다. 각자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회담을 하죠.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만나서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는 대로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릴리스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각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담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공개 회담이에요. 자, 생중계라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생중계는 어떤 사안을 놓고 여야 대표가 토론하는 겁니다. 여야 대표든 TV 토론이네요. TV 토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의료 대란을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토픽을 정해놓고 진행자도 결정해주고 그래야 그 시간이나 이런 그 토론의 방식을 아주 정밀하게 정해놓고 생중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생중계에서 난상 토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중계 토론을 하자는 거지 여야 합의 회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갖고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약간 만남의 동력이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회의론이 나오는 거죠. 내부에서.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 만나면 뭐하냐. 결정권도 없는데. 지금 계속 뭐 바지 사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정권 없는데 만났는데 뭐하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여당도 그렇죠. 여당에서도 괜히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여권 내 불화만 키우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대통령은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료 대란이 이런 것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다른 핑계 그러니까 뭐 여야 당대표회담 불발 등을 해서 아니 뭐 먼저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발을 뺄 수도 있는 거죠. 좀 전망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가능성이 있다면 전 도리어 11월 달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달에 예산 전국 때
어쩌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생겼다. 예,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예. 그 예산을 합의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원내대표 하셨던 또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생생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당대표라면 이렇게 만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상상력을 하게 하네요. 제가 이자명답회라면 지금 안 만납니다. 네, 지금 도대체가 재량권이 없고 지금 용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용산의 만찬까지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용산하고 국민의힘이 당정회의 좀 해라. 당정회의 좀. 둘이 내가 좀 누굴 만나야 될지. 예. 왜냐면 내가 윤 대통령한테 직접 만나자 그러지 뭐하러 한동훈 대표한테 멍석 깔아줍니까? 지금 저런 어떤 집권 세력을 보고 그러면서 이거 심각하게 제고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은 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면이 살 수 있는 자리는 여야 대표 회담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당대표 연설을 합니까? 원내도 아니고. 용산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 못하고. 그래서 생중계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저 야당 대표 좀 어떻게 좀 해서 자기 면 좀 세워보려고. 아니 하는 짓이 점점 보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상적인 회담은 회담대로 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나 진짜 이거는 야당 대표하고 토론해보고 싶다. 우리 누가 입장이 맞는지. 그런 토론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가지고 두 개가 뒤섞이면서 죽도 밥도 아닌 경우가 돼버린 거지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토론을 하더라도 지금 저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는 거는 금투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나 이 얘기 하자는 겁니다. 이자 감면이나 이 얘기를 하자는 건데 이자도 그 사이에 지금 또 뭐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얘기하자 그러는 건데 자기가 의정개혁에 대해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또 최혜병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니까 이 중요한 정치 뭐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 정부 친일 인사에 대해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실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입장을 못 낸 주제들이에요. 원래 공당이고 책임 정치를 하는 여당은 뭐가 광복절 경축사가 나오고 무슨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하면은 입장이 나와야 돼.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치 현안에 최근에 입장 낸 적이 없다니까? 없어. 아예 입을 못 여는 지도 체제인데 여기가 뭔 얘기를 하겠어? 뭔 얘기를? 우선은 9월 1일에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핸드폰이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9월 1일로 논의하는 모습들이. 그래? 핸드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최상병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면서요. 이게 또 공수처 수사가 굴러가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보도들이 요새 좀 종종 나오고 있는데 JTBC가 또 이런 보도를 했어요.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일부가 거짓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최근에 워낙 대형 이슈가 많아가지고 좀 묻혔어요.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뉴스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중인 것은 작년 8월에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걸 군사법원이 기각했어요. 이게 이 사건의 물줄기를 크게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하마터면 구속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켜서 무너뜨리려고 대법원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기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공문서를 가짜로 쓸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관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미리 받았다. 이건 나중에 군검찰 수사 들어올 때 딴 말 못하게 하려고. 이거 거짓입니다. 두 번째, 박정훈 대령이 휴대폰의 기록을 삭제했다.
요거 거짓입니다. 다 살아 있어요. 그거 다 제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속 사유의 핵심이 전부 가짜야. 가짜 논리라는 거. 예. 그래서 고소한 거죠. 예, 박정훈 대령 쪽에서. 박정훈 대령 측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예. 그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6월 달에 수사한 진술이 최근에 공개된 거지. 거기서 거짓말이라고. 예. 이게 그 구속영장이라는 건 최소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조사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내용과 그걸 부합해서 왜곡을 허위를 쓴다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게 그 더 나와서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현재는 그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한 해 한 분한테 박정훈 대령이 나한테 불리한 거 그 작성하지 마 하고 요청을 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구속영장을 썼는데 그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말이 바뀐 거죠. 도리어 박정훈 대령이 수사 자신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를 갖고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법원이 이 점에서 분별력을 발휘해줬다는 거는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 근데 군사적 법원을 신뢰 안 해는. 영장 조작하는 건 사실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는 게 아닌가요? 옛날에 용공 조작하던 그때 그 수법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023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 왜냐하면 판사가 이걸 보고 다 판단을 하는 걸 텐데 그게 어쩜 가짜일 수 있는지가 황당한 가짜예요. 가짜 논리로 쓴 거예요. 거짓말로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터졌어. 이것도 JTBC 단독 보도인데 나 요즘 JTBC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정말 고군분투해. 이제 MBC도 곧 분발할 거예요. 이번에 저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작년에 최해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포병대대가 다른 대대도 그때 현장에 많이 와 있었는데 유일하게 포병대대만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른 대대는 급류에 휩쓸린다, 위험하다 해서 다 보고 올리고 그거에 맞춰 했는데 여기만 안 했어. 그런데 그 포병대대장 녹취록에 보면은 선배님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그 포병대대장이야. 그럼 본인이 아는데 왜 생략하고 들어갔을까 하는 비밀이 풀렸어. 중요한 그 비밀이 풀렸어요. 보도네요. 그 대대 중대장하고 행정보고관의 자필 진술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엔 사단장이 와서 그 중대장이 지금 이게 급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차량 안에서 병력이 되게 하니까 왜 안 내려가? 지금 왜 투입 안 해? 그래서 자기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건 이제 급류가 있고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3초 만에 말을 끊고 3초 만에 빨리빨리 내려가라고. 이래서 안전성 평가가 생략된 거다. 이 진술이 나온 거예요. JTBC 단독 보도도 하나 더 얘기를 하면 8월 12일 날 보도 내용이 그런 게 나왔어요. 대통령 당시 22년 7월부터 9월까지 석사일치에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저는 더 기가 막힌 경우가 생각이 돼요.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없는 거야. 그럼 누군가요? 만약에 없다면 이거 약간 공포 영화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누군가요? 그럼 이제 또 다른 V1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V0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휴대폰 한 발 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만만치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혹시나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휴대폰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난 도리어 없었기 때문에 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 부분은 대통령이 하여간 니들 이거 정보 누설하면 죽여 이렇게 협박을 해놨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아예 말을 했죠. 그때 정말 격하게 했어요. 최근에 지금 공수처가 완전히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이 정도면 다 분석이 끝났다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은 구성이 다 돼 있고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고 이렇게 중대장들 진술도 나왔는데 이게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에서는 다 빠졌단 말입니다. 이게 수심위를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배경 설명을 하나만 더 드려야 돼.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그 최해병이 사망하기 전날
왜 이렇게 포병대대를 와서 닥달했느냐 이 이유도 말씀드릴게. 저기 그 전날인 8월 17일에 KBS를 위시해서 어마어마하게 저 보도가 나간 게 있어. 그건 뭐냐? 내일 8월 18일 날 해병대가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 해병대 상륙 헬기, 드론, 상륙 돌격 장갑차, 병력 3,000명을 동원해서 수색에 투입한다고. 대대적으로 나간 거야.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8월 18일 날 MBC, KBS, YTN 모든 방송차가 경북 예성천으로 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임 사단장 입장에선 급해진 거라고. 방송차 지금 와 있는데 그랬는데 네. 그날 18일 날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뜨는 거 있잖아. 뭐 헬기, 드론 이런 게 하나도 못 뜬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장갑차를 급히 넣었는데 2분 만에 나온 거고 그때 이미 상류에 댐이 방류가 시작됐어. 그래가지고 방류 3시간째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쫓겨 나온다고 장갑차가. 그러니까 닥달을 하는 건 뭐요? 임 사단장이 그 재작년에 경북 포항에서 장갑차를 투입해서 막 인력 복구 구조하고 이런 걸로 재미를 너무 많이 봤다고. 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전력을 빨리 들어가라고 닥달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포병대대였어. 여기가 찍혔거든. 경례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훌러덩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육군 54단장이 작전 통제권 있으니 자기는 지휘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작전을 육군이 지휘했다고? 이 해군의 해병대 핵심 전력을? 말이 안 되는. 이게 경북경찰청 수사에서 또 저기 누락된 부분이란 말이야. 육군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헬기 오라 그랬어? 네가 드론 오라 그랬어? 그러면 육군 사단장이 이건 뭔 자다가 봉장 뜯는 소리야?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 봐봐. 해병대가 한 거 맞잖아.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건데. 네. 이게 수사에서 다 빠져나갔어 이게. 결국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굉장히 김종대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예. 수사 결과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 예. 다 수사 결과에 이거 다 빠져 있잖아. 그렇지? 예. 내일도 이 질문 기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JTBC가 고군분투하면서 다른 언론에서 인용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이 약해진 게 난 이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저희가 더 열심히 퍼뜨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이 길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이번에 다른 때는 JTBC나 MBC가 하면 인용 보도가 다 나갔거든. 근데 이게 인용 보도가 안 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굳이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는 거, 이걸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제작진들이 좀 댓글에 그 기사를 좀 넣어주시면 다른 못 보신 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로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홍익표 의원님 오셨으니까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뭐 그래서 삼김 시대 혹은 뭐 삼총 시대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요. 비명계가 기지개를 켠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자꾸 저 밖에서 말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 구조가 과거처럼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전국 상황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되게 위기적 상황인데 당이 또 괜히 친명 비명 나눠서 싸움하면 그 모양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싸움이 되지는 않을 거고 도리어 국가적 어젠다를 누가 다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누가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냐 그런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덜 소모적인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더 이렇게 경쟁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당이 더 외연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퇴원과 동시에 첫 일성이 굉장히 통합적 그 발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내 동지들 간의 그 비판은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와 적에 대한 비판과 동지에 대한 비판은 다르죠. 그 동지가 잘 되고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비판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통합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당이 뭐 그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그 우선 저 누구죠? 그
우리 김경수 지사는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뭐 당장에 뭐 그건 없을 거고요. 김부겸 총리가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네. 그래도 좀 전망을 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 선거에서 그 당원 중심의 그 당이 어떤 건가를 아예 실감을 했거든요. 공천 과정에서부터. 그런데 민주당이 그 틀은 과거의 틀인데 당원들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이제 당에 또 새로운 질서를 지금은 고민할 때가 됐어요. 뭐냐 하면은 그 흔히 이제 외부에서 비판할 때 강성당원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원내 의원들이 있고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대 기층 당원들과 원내 결정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런 과정들이 나는 실험이라고 봐요. 이게 또 어떠한 그 미래로 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만들어 나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 그러지만 어떨 때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당원들한테 쩔쩔매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것에서 앞으로 창출되는 현대 정당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룡 정당이에요. 사실 민주당도 독일 삼인당의 당원 수가 10배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적으로 팽창한 게 질적인 개선으로 나갈 수 있고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뭔가 이 구조 창출이라는 거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틀은 옛날 틀이거든 아직까지. 아직 그 정당이 규모는 커졌는데 그리고 뭔가 바꾸자 큰 틀에서 선거식이나 이런 때 바뀐 형태로는 움직였는데 일상적인 당 생활이 그렇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 그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그걸 대의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또 소수자 목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별개 앞으로 과제라고 봐요. 네,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 많이 하신 책도 많이 보시는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정치 현안들 말 그대로 좀 쏙쏙 들여다보긴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이 이야기 좀 못해서 아쉽다거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부터. 하시면 돼요. 아니요, 뭐 저 많이 했고 다만 지금 그 다른 것보다도 저는 국가 재정 문제가 정말 제일 걱정이에요. 그 질문을 못 드렸네요. 국가 재정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지난 정부에서 뭐 400조 원이 들었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코로나 상황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국가 부채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늘었어요. 주요 그 OECD 국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민간 부채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빚을 덜 지고 개인은 빚을 많이 지는 이런 형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그런 논의가 있고 두 번째 이 보수 정부가 그 재정 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감세를 두 개 다 하는데 두 개가 굉장히 그 상충하는 모순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른 분 얘기를 하나 그 로렌스 서머스라고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 했던 지금 월가에서 아주 이름난 분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세를 하기 전에는 먼저 중요한 게 세수 기반 확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큼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냐 그걸 판단해 놓고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감세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감세부터 덜컥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지금 아니 재정만 파탄나는 게 아니에요. 2003년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 하기 전에 3천억 달러 감세를 했어.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돈이 무한정 들어갔어. 2008년에 금융위기 조짐이 있을 때 미국 정부가 왜 빨리 대처를 못했느냐. 재정 여력이 푹 꺼져 있었다고. 허구한 날 감세부터 해놔가지고. 그때 제때 손을 썼더라면 그 정도 제한까지는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뭐 재정 적자다 뭐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국가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거기 있는데 지금 벌써 이래버리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겪느냐. 이게 국가 지도자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홍 의원님이 그런 걸 점검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수라는 문제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감세를 하기 전에 세수 기반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악순환에 빠진 게 세수도 줄고 지출도 줄고 재정 건전성 더 나빠지고 이런 겁니다. 네, 끝나지 않는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정치 현안들을 두 분 덕분에 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 오늘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최대 78만 원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가 있고요.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고요. 김은재의 뉴스인 8월 2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국정브리핑을 제대로 짚어볼 예정인데요. 세 분이 나오십니다. 이재용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준우 전 정의당 대표입니다. 이분과 함께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